다섯 번째가 순위율이에요? 첫 번째가 순위율이 아니고? 첫 번째 규모, 두 번째 거래대금, 세 번째 수수료, 네 번째 분배율, 다섯 번째 수익률. 똑같은 컨셉이에요. 차이나 테크 탑 10이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네, 모든 그러면. 운용사에서 다 똑같은 이름으로 예. 다 동시 비슷한 시기에 나옵니다. 근데 구성 종목은 천차만별, 수익률은 천차만별.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이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나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종목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시면 매매 차익 과세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매매 차익 과세가 15.4%. 세 가지 계좌를 열어주세요. ISA, BC, 네. 개인연금. 그냥 돈만 넣어놓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왜 만든 상품을 거야?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만든 거야? 코어의 비중이 10%, 위성은 10% 정도. 저는 정반대로 하고 있네요.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영영입니다. 예, 요즘 뭐 주식하는 분들 뭐 개별 주식도 많이 하지만 ETF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ETF 투자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 IRP, 뭐 ISA에서는 ETF가 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ETF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수정 본부장 모시고 ETF가 뭐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어휴, 처음 뵙겠습니다. 예. 본부장님이신데 상당히 어려 보이십니다. 어립니다. 어리시... 실제로도 실제로도 어립니다. 계속 승진을 하셨군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그렇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뭐 보니까 ETF 관련 책도 쓰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거 관련돼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거 듣는 대부분들은 ETF는 뭔지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도 한번 ETF가 뭔지, 왜 ETF를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이 ETF가 사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간단하게 그냥 하나의 장바구니에 여러 가지 과일을 담는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비유 되게 많이 쓰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뭐 네이버 이렇게 개별 종목에 다 각각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ETF 한 주를 사시면 이 모든 기업에 다 한 번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뜨는 게 분산 투자입니다. 제가 그 장바구니 안에 이 뭐 딸기, 포도, 뭐 메론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 종목들도 여러 가지 종목을 투자를 함으로써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네.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계란을 모두 다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어떤 기업이 위너가 될지 좀 고민을 좀 덜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어떤 기업이 가장 주가가 좋을까를 예측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뭐 AI라는 섹터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세돌이 이제 바닥 두고 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ETF는 해당 산업 전체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뭐 테마나 혁신성장 테마나 뭐 산업 정도만 딱 고르신다면 좀 전반적으로 산업의 성장을 같이 누리실 수 있다는 장점. 저는 그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네, 마지막은 그냥 거래가 쉽습니다. 주식 거래 하시듯이 그냥 정주장 시간에 거래 이제 사고팔고 하시는 것처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 때문에 많은 투자자 분들이 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ETF 거래를 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잠시 얘기를 해보면 항상 유튜브를 찍으면서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 사야 돼요? 하이닉스 사야 돼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전문가들 중에서는 저는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뭐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좀 선호하는 그리고 왜 이쪽에 비중을 둬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스태프들하고 얘기할 때 그냥 반도체 ETF 사 왜 이렇게 고민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분산 투자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성장할지 모르는 뭐 삼성전자가 뜰지 하이닉스가 뜰지 모르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어서 ETF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네요.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빨리 사시는 어떻게 빨리 보면 사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산업이 뜰지만
그쵸. 하면 되잖아요. 네. 아, 반도체 산업이 뜬다 그러면 반도체 네. ETF 아니면 뭐 화장품이 뜬다 그러면 네. 화장품 ETF 네, 네, 이렇게 네.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주식 처음 하는 분들이거나 아주 고민 좀 주식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상품이네요. 보면. 그쵸.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종목까지 가는 것보단 조금 마음 편하게 덜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본부장님 책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특별히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하기 딱 좋은 시기. 예.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ETF를 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면은 예. 어떤 기업이 위너가 될지 모를 때, 예. 감이 잘 안 올 때.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ETF를 사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위너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 종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개별 종목도 따로 예.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누가 얘기할지 모를 때, 그러니까 산업이 막 이렇게 성장하기 직전에 ETF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굳이 또 뽑아보자면 지금처럼 주가 변동성이 높을 때 너무 이제 한 종목에 막 이제 등락이 너무 심하다 예, 예.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투자를 해놓으시면 물론 당연히 많이 흔들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종목에 완전 몰빵했을 때보다는 예. 당연히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보면 저도 ETF를 보지만 워낙 그 업계에서 서로 카피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운용사만 다르지 비슷한 ETF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어찌됐건 간에 ETF라고 해서 다 같은 ETF는 아닐 테고 그래도 이런 ETF가 좋은 ETF다. 그래서 ETF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나 뭐 이런 항목들이 있을까요? 저도 공감하는 게 저는 예. 이 업에 오래 있었는데 정말 요즘은 너무 비슷한 이름의 비슷한 ETF들 많이 나오는 네. 거 저도 예. 공감하고 있어서 네. 제가 좀 팁을 팁 아닌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네. 일단 ETF를 고르실 때 뭐 본인의 목적에 맞게 고르시는 게 맞는데 일단 정량적인 지표랑 정성적인 평가가 저는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량적인 지표로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규모, 두 번째 거래대금, 세 번째 수수료, 네 번째 분배율, 다섯 번째 수익률. 이렇게 다섯 번째가 수익률이에요? 네, 수익률. 첫 번째가 수익률이 아니고? 중요도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겠는 제가 그냥 1, 2, 3번 한 거라서 중요도 순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 다섯 가지를 보셔라. 그래서 수익률을 먼저 보시는 건 전혀 상관이 없죠. 네네.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은 현실적으로 거래량과 규모는 사실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랑 운용보수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운용보수는 별도로 세금을 내듯이 막 절차를 거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를 해놓으시면 알아서 이제 ETF 운용보수가 가격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분배율은 사실 모든 ETF 분배율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월배당 ETF 고르실 때만 분배율을 보시면 되는 거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성장 테마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수익률보다는 다른 지표를 보시는 게 더 어울리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종목을 담고 있는 다른 ETF들이다 그러면은 수익률도 같이 보시는 게 맞죠. 예를 들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네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테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보수나 이런 거 봐야 돼요? 맞습니다. 수수료나? 요거는 이제 규모, 거래 대금, 수수료. 제가 규모랑 거래 대금 말씀드린 이유는 거래하시는 게 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LP 호가도 되고 이제 다 하지만 저희가 그 ETF 거래량이 적으면 매도를 원하시는 가격에 못 하실 수가 있어서 이게 똑같은 지수라면은 수익률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규모랑 거래 대금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그렇군요. 규모라는 게 순자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순자산 내지는 거래량 얼마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뭐 S&P 500인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슷비슷한 ETF들을 투자하실지 고민을 하실 때 딱 그냥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것들을 따질 때. 그러니까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 기준은 없는데 어떤 분은 나는 AI 투자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나는 S&P 500만 투자할래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관련되어 있는 ETF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운용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딱 이제 줄 세워놓고 딱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용보수는 ETF에 이미 섞여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보기에 좀 애매하고 네네. 이 수수료는 어떻습니까? 수수료는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운용 보수라는 건데 예. 그 운용 보수라는 거는 그 모든 ETF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 다 적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운용 보수는 운용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 어떤 운용사들은 조금 높게 책정한 운용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운용사들은 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네. 그냥 운용사에서 이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는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라는 게 운용 보수라는 얘기세요? 네,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수료 이러시는데 네. 정확한 표현은 운용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자산 운용사가 가져가는 부분. 살 때는 그럼 비용이 발생 안 하나요?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건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거고. 예, 예. 아, 그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거.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는 운용 보수를 가져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달라요? 증권사마다 다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벤트를 해서 뭐 거래 음. 수수료와 저렴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도 근데 사실 정확하게 몰라서 네. 네네 증권사마다 다르겠죠. 아, 그러면 흔히 이제 수수료, 자산운용사에서 이 ETF의 수수료는 얼마다 그러는 거는 운용 보수를 의미한다. 네, 맞습니다. 아, 그 얘기군요. 우리 수익률을 따져보면 저는 사실 ETF 고를 때 수익률을 펀드 고를 때도 비슷하잖아요. 3개월, 뭐 6개월, 네, 1년 네, 이렇게 3년 보는데 고민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기 수익률이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럼요. 그래서 이걸 다 3개월을 봐야 될지, 어. 1년을 봐야 될지 어. 이런 고민이 있던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에 투자하시는지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걸 투자를 하신다. 그럼 네. 수익률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어차피 그쵸. 장기 투자할 거고 네. 장기 우상향 하니까 나스닥 네. 100도 똑같습니다. 미국 예. 빅테크들도 똑같고 근데 이 수익률 관련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미국 반도체예요. 똑같은 미국 반도체인데 약간 수익률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이 좋았던 거를 고르시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거기서 공부를 한 단계 더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제 컨셉을 보고 종목을 보고 그 다음에 전망까지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ETF 구성 종목까지 좀 보고 네. 이 지금 구성 종목 중에 비중이 높은 것들이 맞습니다. 조금은 더 전망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 맞아요. 투자를 해라.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3개월 수익률 좋고 1년 수익률 네, 좋다고 네. 해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네, 이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성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컨셉이랑 구성 종목이랑 그 다음에 네. 성장성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 ETF의 컨셉, 그다음 구성 종목, 그 다음에 전망, 네. 성장성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미국 반도체 ETF, 똑같은 미국 반도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ETF인데 종목이 살짝 달라요. 예. 그러면은 수익률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과거 1년 동안 이거보다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을 것이냐? 그건 또 미지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성 종목과 그 다음에 비중 보시고 나는 이런 여기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시면 이 컨셉에 맞춘 ETF로 가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셉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구성 종목도 이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컨셉이에요. 차이나 테크 탑 10이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테크. 그래서 모든 운용사에서 다 똑같은 이름으로 다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나옵니다. 근데 구성 종목은 천차만별. 그리고 그에 따라서 3개월,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수익률은 천차만별. 그래서 결국에는 S&P 500, 나스닥 100 이런 거는 큰 고민 없이 그냥 규모랑 뭐 보수랑 뭐 이제 뭐 거래량 이런 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반도체, 산업, 섹터, 테마 이런 걸로 가실 거면은 컨셉부터 구성 종목까지 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까지 수익률만 봤는데 구성 종목의 성장성이 어떨지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렇군요. 자산운용사들이 알리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 블로그, 막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시면 자기네들 ETF가 어떤 식으로 구성 종목을 선정했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 보시고 비교 분석해서 이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나온 ETF와 관련돼서 그런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되나요? 홈페이지에도 있고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블로그에? 네, 네이버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 공식 블로그에.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홈페이지는 요새는 PC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맞아요.
잘 안 들어가게 네, 되더라고요. 오히려 블로그가 훨씬 네,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다들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최근에 뭐 고등학교 시험에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 봤어요. 예, 예. 패시브, 액티브, ETF.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저도 어머 세상에 뭐야 이게? 이러면서 지수형, 테마형 요런 표현들이 있는데 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럼요. 예, 예. 그 패시브는 그냥 정말 쉽게 말 그대로 따라가는 투자, 수동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S&P 500 ETF라면은 모든 운용사가 그 S&P 500 지수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안에 애플 비중이 7%면 ETF도 7%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비중 6%면 ETF도 6%고, 그래서 수익도 지수와 동일하게 운용이 되는 거죠. 예, 수익률도 지수와 동일하게. 예. 그리고 액티브 ETF는 다릅니다. 네. 능동적인 자세로. 나는 얘가 좋을 것 같아. 네. 이 종목이 날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 종목을 편입 편출을 운용사의 운용력의 마음과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운용력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운용력은 시장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플러스 그렇죠. 알파를 보통 예. 추구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AI 산업 ETF라고 하더라도 운용력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엔비디아 비중을 늘렸다가 AMD 비중을 늘렸다가 다른 거를 줄였다가 마이크론을 늘렸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액티브와 패시브는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예. 뭐 그렇게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패시브 ETF가 안정적으로 그냥 가져갈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손은 액티브로 가더라고요. 아, 예. 액티브 좋아하시는군요. 예, 저는 대부분이 액티브입니다. 저도 패시브도 있고 액티브도 있어요. 제 아, 계좌에 아, 네, 섞여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패시브, 액티브는 알겠고 네. 인덱스형, 뭐 인덱스형 내지는 지수형, 테마형 요 차이는 그 차이는 네. 지수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 지수형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그냥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거고, 코스피 200, S&P 500,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요게 이제 예. 대표 지수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 혁신성장 테마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테마, 특정 산업 요렇게 아주 작게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추종을 하느냐, 아니면 특정으로 AI, 반도체, 로봇, 뭐 휴머노이드, 전력기기, 우주항공, 방산 이렇게 특정 테마를 찍어서 ETF를 만드느냐 요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패시브하고 네. 지수형하고는 거의 비슷한 컨셉이네요. 아무래도 패시브 ETF 자체가 예. S&P 500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패시브랑 대표지수형이라는 게 좀 비슷한 궤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어찌됐건 근데 뭐 투자를 좀 해보다 보면 아, 대충 그럼요. 다 알더라고요. 그럼요. 예. 한번 시작하시면은 다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예.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예. 거. 네네. 저희가 지금 어찌됐건 간에 요게 주식형 ETF?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채권형 ETF도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오늘 주식형만 네. 예, 얘기하시죠. 오늘 주식형만. 예. 흔히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가 있는 반면에 네네. 해외 주식인데 국내 상장된 ETF가 있고 네네네.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 서학개미들이 자주 하는 저기 VO, 그, 뭐 스파이, 뭐, 미국에서 뭐 거래하는 그 미국 ETF, 해외 주식형 ETF가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뭐 세금 문제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거래 방식, 세금, 환전, 투자 편의성이 다 달라지기 예. 때문에 국내 주식에 ETF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네. 국내에 상장된 국내 주식 ETF를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예.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는 해외 시장에 쉽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환전을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보통 서학개미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든 미국 종목이든 사실 거면은 일단 내가 환전을 해야 됩니다. 증권사 앱에서. 그럼 환전 수수료가 나가요. 근데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 환전 절차가 없고 환전 수수료도 없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특히 연금과 ISA 계좌, 저희 보통 절세 계좌라고 얘기하는 그 계좌들을 통해 가지고 예. 해외에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한테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 ETF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 거래가 안 되니까 예, 그 예. 계좌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직접 투자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 없는 테마형들이 있어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열심히 만든다고 만드는데 예.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에 투자하고 싶은데 없네? 그러셔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우리 주식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 투자했을 때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이래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나요?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를 현행 법상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 과세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국내 주식 주식도, 자체가 국내 주식이 매매 차익 과세가 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배금 과세만 있죠. 우리나라 배당금 받으시면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ETF에 투자하시면 똑같다 세금 체계가. 근데 이거에 비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종목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시면 매매 차익 과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국내 ETF만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국내에 상장된 뭐 S&P 500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매매 차익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 차익 과세가 15.4%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배금 역시도 이제 15.4%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타이거 S&P 500으로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5천만 원을 벌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15.4%면 1,540만 원? 그 매매 차익 과세는 그 보유기간 과세라서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작은 거에 15.4%로 곱합니다. 과표 증분요? 네. 복잡해지네.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매매 차익 과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세금이 붙는다. 세금 내야 된다. 매매 차익 근데 매매 차익 과세가 된다. 그리고 분배금도 이제 과세가 된다. 근데 분배금은 원전 징수, 원징. 원천 징수. 완전 된다. 그러니까 따로 세금 낼 필요 없이 뭐, 아예 세금 저희 빼고 모르는 거예요. 네. 저희 계좌에 들어오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들 있잖아요. 이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분배금이 원천 징수가 15% 돼요. 미국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스파이를 투자하시든 뭐 QQQM을 투자하시든 거기서 분배금이 나온다면 그 분배금도 15%를 떼고 들어온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22%가 발생을 맞아요. 하죠. 250만 원을 제외하면은. 그래서 세금 체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 대비해가지고 매매차익 과세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숫자로만 보면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22%니까 양도소득세가 그거보다는 매매차익 과세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매매차익 과세가 더 낫다. 왜냐면 22%대 10.4%니까. 그렇군요. 네네. 우리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이 좋으면 사실 국내 상장 ETF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 세금이 진짜 별로 매매차익 과세가 없으니까요. 국내 시장이 좋은 게 저희도 좋고 투자자분들도 좋죠. 그러니까요. 근데 개박사에 나서 참 안타깝네요. 속상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 뭐 하셨는데 저는 이쪽 신봉자입니다. IS 계좌나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이용해서 ETF 투자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한테. 하셨나요? 다 여셨어요. 연금 계좌랑 ISA 계좌랑 개인연금이랑. 제가 얘기하고 다 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 다행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맞습니다. 만들어라. 너무 올바른 말씀이세요, 부장님. 이게 노후용이라고 해가지고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그거 투자해서 그거 받냐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해서 조금씩이라도 넣고 장기 투자하는 게 정말 나중에는 큰 돈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시고 안 만드세요.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왜 그러지? 그쵸 어렵죠. 그래도 소액이라도 막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요 계좌들의 장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ETF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도 부장님은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꼭 이 세 가지 계좌를 열어주세요. ISA 그다음에 뭐 DC 있으시면 DC 그다음에 개인연금, 연적펀 이렇게 딱 열어주시면은 사실상 많은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ETF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월달에 저희 본부에서 ETF 투자는 처음이라는 가이드북을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그
가이드북을 교보문고에도 막 깔아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ETF 투자하실 때 중개형 ISA, 연금저축 그리고 IRP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퇴직연금 DC형으로 하실 수 있으면 DC형으로 예. 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예. 일단 중개형 ISA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그 다음에 손익통산, 그 다음에 과세 이연, 장기 재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예. 근데 ISA 계좌는 이제 55세 이후 아니어도 3년 동안만 그렇죠. 의무 가입 기간을 유지하시면 이 세제 혜택들을 좀 이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누려보셔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절세형 연금 계좌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세액공제 당연히 들어가고 그렇죠. 연말정산 세액공제. 맞아요. 예. 이게 좀 달라요. 예. ISA는 세액공제가 안 되는데 예, 예. 연금저축 계좌들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음. 그래서 세액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과세 이연도 되고요. 55세 이후에 인출을 하실 때 저율과세를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익통산의 저율과세 혜택까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 계좌 같은 경우에는 노후 준비를 위한 계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IRP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중도 인출을 하시면 세금이 저율과세가 아니게 됩니다. 네. 그래서 16.5%를 떼기 때문에 좀 금액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실 때 예. 내가 이 돈은 55세까지 안 찾아도 괜찮을 것 같다. 정도의 수준으로만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도 가입자가 원하신다면은 인출 가능합니다. 근데 이 역시 세금이 저율과세가 아니라 좀 센 세금을 떼기 때문에 입금하신 금액을 잘 생각을 해보고 납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계좌별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있고 불가능한 상품이 있어요. 이제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 많이 얘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정형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11% 의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퇴직연금 IRP는 네. 30%는 안정형 자산에 투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내가 이렇게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스태프들한테 주변에 연금저축 개인 납입 한도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간 90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IRP는 900만 원. 그렇죠. 근데 이제 연금저축 펀드는 600만 원. 맞아요. IRP까지 포함하면 900만 원.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형 자산을 그 비율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율이 없어요. 연금저축 펀드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에 600 넣고 IRP에 300 넣어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해라. 공격적으로 투자해라. 얘기를 그렇게 하고 많이들 있습니다.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복잡하면 그냥 퇴직연금 IRP에 900 넣어서 안정형 자산에 30% 넣고 70%는 좀 뭐 공격적인 ETF 투자를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건 정말 좋은 계좌죠. 그러니까요. 좋은 계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래? 저도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제 20대 때부터 이제 저는 업에 있었으니까 해야 된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30대 이제 초반에 접어들어서 해야 된다 하면은 진짜 한 10명 중에 1명 연락 올까 말까요. 이거 증권사 앱으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부장님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꼭. 저희 그 기자들 후배들 중에는 네네.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 IRP에 그냥 돈만 넣어놓은 애들 많이 있어요. 그게 가장 답답한 포인트예요. 저도 제 친오빠가 있는데 제 친오빠가 수의사인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었어요. 돈 넣으래. 돈 넣었어요. 가만히 1년 동안. 그럼 저는 이제 머릿속에 뭘 한 거야?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엇을 한 거야? 왜 만든 상품을 사야 거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만든 거야? 인플레이션 해지도 안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 속이 터지죠.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짜서 맞습니다. 이제 ETF를 사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우리가 미래에셋 ETF는 앞에 뭐가 붙는지 알아? 우리 스태프들? 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타이거. 네. 타이거 ETF. 이 타이거 ETF 중에 이 스테디셀러라고 해야 되나요? 꾸준히 팔리는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하고 스테디셀러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테디셀러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S&P 500과 나스닥 100이 타이거 ETF의 가장 스테디셀러고 인기 짱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개인 순매수를 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ETF에 투자를 하셨는지. 매일. 매일 3시 반 땡 치면 순위가 따르릉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저희는 그게 성적표인데 예. 그래서 보면서 타이거 ETF 몇 개인지, 돈 얼마 들어왔는지, 경쟁사는 얼마인지 막 이런 거 엄청 이제 보면서 분석하고 왜 우리 거를 더 샀을까 막 이러면서 반성하고 그게 저의 일이긴 한데 예. 항상 이 두 친구 타이거 미국 S&P 500 ETF랑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웬만하면 15등 안에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도 미국 대표 지수를 좀 이제 장기 투자의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무식한 질문. 저는 알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S&P 500 네, 이 지수를 추정하는 ETF잖아요. 네, 네. 근데 S&P 500 지수라는 게 어떤 건가요? S&P 500 지수는 예. 미국이라는 나라의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500등까지 다 네. 같이 투자하는 지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등부터 500등까지. 네, 1등부터 500등까지. 뉴욕 증시에 있든 나스닥에 있든 그냥 1등부터 500등까지. 1등부터 500등까지.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거래소에 대한 제한을 주진 않고 나스닥 예. 거래소나 NYSE 거래소가 있잖아요. 근데 예. 그 거래소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그냥 시가총액 순위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1등부터 500등까지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가 나오는 애플, 엔비디아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의 이제 금융 회사들까지 다 가지고 에너지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S&P 500은 500개 기업이라고 예. 봐주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은요? 나스닥 100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만 100개, 시가총액 순위로 100개. 그렇군요. 네, 나스닥에 상장되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대부분 테크 종목들이기 때문에 예. 애초에 나스닥 100 지수의 지수 방법론에 금융을 제외한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를 비교를 딱 해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이 S&P 500 지수를 보면은 코카콜라랑 내가 아는 스타 뭐 이런 회사들 막 들어가 있어요. 네. 코카콜라랑 P&G 그다음에 뭐 맥도날드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나스닥 100을 딱 열어보시면 그런 회사들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테크 위주의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나스닥 100은 없는데 S&P 500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어떻습니까? 다우 지수는 그 미국의 블루칩 기업 30개를 위원회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시가총액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다우존스 지수 30을 30개 기업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 위원회가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이 30개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30개 기업을 모아서 지수화시킨 게 다우존스 지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가총액이라던가 그런 부분보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좀 더 많다고 봐주시면 돼요. 블루칩 기업 30개. 네, 그렇습니다. 성장성이 엿보이는 기업.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뭐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등등등 모든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별로 좀 대표 기업을 좀 뽑아내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광범위하게 커버하는 건 S&P 500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아시죠? 네. 완벽하게 아셨죠? 네.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많이 모릅니다. 예. 그러면 미래에셋에서 가장 인기 있는 ETF. 네. 예, 뭐 지금은 스테디셀러를 얘기해 주셨고 네네. 가장 인기 있는 ETF 뭐 기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핫한 ETF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주간 단위로 이게 남들은 뭐 사는지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나 말고 남들은 뭐 사나. 그래서 저희가 주간 단위로 저희 블로그에 개인 순매수 탑5를 항상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7월 2주차 6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가 일어난 거는 S&P 500,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브드 콜 이름이 길죠. 그리고 배당 커브드 콜 액티브 이 5개가 이제 7월 둘째 주에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아마 올라갔을 텐데 뭐 그거는 7월 셋째 주는 이 친구들이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그 종목들을 넣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 또 배당률이 높은 것만 또 넣는 건가요?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네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
기업이랑 조금 달라서 예. 이게 다우존스라는 지수사에서 예. 미국 배당 종목들만 골라가지고 아, 또. 100개의 기업을 예. 네, 선정해가지고 만든 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고요. 이 지수에 편입되려면 배당 성장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탄탄해야 되고 배당을 꾸준히 오랫동안 지급해온 이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을 해야만 이 지수에 100개 기업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네. 참 길다. 길죠. 죄송합니다. 요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 지수로 두고 그 다음에 커버드 콜 전략을 가미해서 예. 분배율을 높인 그런 상품입니다. 커버드 콜 나오니까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뭐 저도 대충 알아요.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나중에 네, 또 이제, 질문이 네,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예. 네, 인기는 많아요. 그러니까요. 인기는 요새 많아요. 요새 뭐 커버드 콜 뭐 돌풍이죠. 네. 근데 요새 새로 출시된 상품 중에서 뭐 좀 추천해주고 싶은 ETF 있으세요? 그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정말 많은 ETF들이 나왔는데 예. 저는 지금 시장을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을 좀 보면은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라는 게 옛날에는 AI를 한다. 미국 빅테크 기업이다. 그러면 와 이러면서 가고 미국 반도체다 그러면 와 이러면서 갔는데 예.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누가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 누가 이길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기업별로. 그래서 예. 저는 이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다라면 미국에 투자할 때도 나스닥 100 지수도 좋고 S&P 500도 당연히 저도 계속 다 투자를 하지만 좀 하나 더 상품을 늘려볼까?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상장하는 타이거 미국 테크 NYSE 100 액티브 ETF입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NYSE 100 액티브. 네. 예. 길죠. 예. 죄송해요. 예. 저희가 항상 이름을 네. 짧게 만들고 싶은데 예.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액티브 ETF가 네.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도 이제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종목의 편출입이 되게 자유로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중 조절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AI 트렌드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제미네가 잘한다 그랬다고 어느 날은 챗GPT가 잘한다 그랬다고 어느 날은 중국이 또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AI가 누가 도대체 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그거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운용력한테 미루는 거죠. 너가 좀 해라. 그래서 이제 미국 테크 투자를 액티브하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예. 이 상품을 지금부터 조금 모아가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 하반기에 예. 미국의 IPO가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남아 있잖아요. 예. 뭐 그 엔트로픽, 오픈 AI, 예. 데이터브릭스, 펄플렉시티 예. AI까지 막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 그랬는데 이 IPO 관련돼서 액티브 ETF가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이런 종목들을 편입할 수가 있습니다. ETF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ETF 너무 좋은데 이게 지수사한테 권한이 있느냐 운용사한테 권한이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예. 액티브 ETF는 운용사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상장한 당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예. 그날 들어갈 수 있는데 예. 지수사한테 권한이 넘어가 있으면 지수에 편입이 될 때까지 ETF에서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패시브니까. 예. 네, 무슨 네, 얘기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것들 남아 있다면 네. 좀 액티브로 투자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새롭게 상장하는 ETF기도 하고 네. AI 기업들의 투자 기회를 좀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IPO 종목들, 그 IPO 할 종목들을 투자하는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게 상장되자마자 그러니까 바로 편입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왜냐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황을 그렇군요.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편입 일정도 사실 그때 가서 이제 이 종목이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예. 운용력이 결정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그때 돼야 아는 거죠. 근데 일단 지수사한테 권한이 있느냐 운용사한테 권한이 있느냐 속도의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운용사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수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막 분기 단위로 막 리밸런싱 하다 보면은 좀 속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늦어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미국 테크 NYSE 100 액티브는 네. 이런 IPO 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쉽게 편입시킬 수 그쵸, 있다 이 그쵸. 얘기신 네, 거죠? 액티브기 때문에. 예. 네네.
중국은 어떻게 좀 추천할 만한 게 없습니까? 중국은 사실 지금 반도체가 오늘도 차이나 반도체가 진짜 네. 약간 눈에 띄었어요. 아, 저는 이제 모든 ETF 다 쩌렁 네. 나놓고 이제 네. 실시간으로 보는데 네. 차이나 반도체 진짜 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가지고 차이나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저희 홈페이지랑 저희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중국 반도체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창신 메모리니 뭐 이런 양찌 메모리니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좀 네. 상장을 한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워낙 메모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쪽 중국 쪽으로도 수요가 지금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중국 반도체 ETF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전문가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거 좋은 전략이다 내지는 우리 메모리가 잘 가고 있는데 미국향 반도체를 여전히 계속 보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랑 미국 반도체는 약간 같이 가는 경향이 예, 있는 예.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중국 반도체는 미국 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들 나라에서 그냥 그렇죠. 다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예. 반도체 자립을 하겠다. 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을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음. 이제 본인들 나라에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 그리고 그리고 AI도 본인들 AI만 쓰거든요. 챗GPT 이런 거 안 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미국 반도체, 중국 반도체 다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왜냐면 주가가 살짝씩 다르게 가요. 그래서 너무 하나에만 몰빵을 해놓으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좀 다 반도체가 좋으시면 여러 가지의 반도체를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중국 반도체 ETF 중에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셀 ETF가 있습니다. 팩트셋. 네, 이 지수사 이름이고. 그렇군요. 뒤에는 팩트셋은 지수사. 네, 지수사 이름이고. 그렇군요. 그냥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치시면은 나올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주변에서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궁금해하는 거. 도대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냐?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들을 어떤 비중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뭐 흔히 이제 올 웨더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뭐 코어 앤 셀룰라이트 전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좀 포트폴리오 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올웨더 전략 말씀 주셔서 올웨더가 이제 레이달리오가 말한 전략인데 예. 이제 무슨 일 일어나도 네, 무슨 일 그러니까. 무슨 일 일어나도 예. 어떤 경제 환경에서 비교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이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을 예. 그분 책이 예. 이제 이게 나오면서 이제 되게 많이 회자가 됐는데 예. 레이달리오가 소개한 포트폴리오 비중은 예. 뭐 ETF로 소개하신 건 아니니까 예. 그때는 ETF가 이렇게 크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요새는 워낙 ETF로 많이 맞아요. 하니까. 네네. 그래서 주식 30, 장기국채 40, 중기국채 15%, 그다음에 금 7.5%, 원자재 7.5%예요. 요게 야. 레이달리오가 얘기했던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이거를 ETF에 맞춰서 만들어 보면 예. 또 그것까지 해야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 일단 제가 이제 장표를 보여드리면은 예. 주식 30 이게 채권형 ETF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아쉽게도. 예. 그래서 장기국채, 중기국채 이런 거 섞어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ETF들 예. 그다음에 주식 30%에 생각해 볼 수 있는 ETF들 그다음에 예. 금 이제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ETF들을 제가 좀 이제 표에 예. 담아놨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예. 이거는 그냥 투자자분들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이 비중을 맞춰 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원자재 ETF는 그 예. 변동성이 매우 높아서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자재가 유독 그런 경향이 그럼 있습니다. 원자재 7.5 빼고 금을 7.5 더해서 한 15% 하면 안 되나요? 근데 금도 지금 가격이 좀 변동성이 커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금도 어쨌든 간에 원자재이면서 안정형 자산에 네. 그걸 같이 띄고 있고 뭐 달러랑 이제 반대로 흘러가고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측면에서는 나름의 원자재 성격도 있기 때문에 원자재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구나 금은 그냥 안정형 그렇죠. 자산과 네. 그다음에 안전자산 플러스 그렇죠. 달러 반대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원자재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냥 뭐 금으로 하시든 이 7.5%를 다른 뭐 예.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이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 이
비율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 비율을 그럼요. 기본으로 하되 조금씩 이렇게 그럼요. 좀 변주를 주면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뭐 이렇게 장표에도 나와 있지만 뭐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주식형만 해도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다 사라는 건 아니죠. 그럼요. 그 중에 골라서 원하실 대로 예. 본인이 골라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네. 이게 올웨더를 보통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테마형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대표 지수형,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 지수형 ETF들을 주식으로 좀 정리를 해왔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네. 그렇겠네요. 네. 자기는 뭐 미국만 못 믿겠다 그러면 미국 S&P 500, 그 다음에 차이나 SCI 300, 네. 일본 니케이, 네네. 뭐 이런 ETF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다채롭게, 해도 되고, 네, 뭐 네. 인도 ETF도 좀 넣어도 되고, 네, 뭐 원하신다면 이렇게 네,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도 넣으셔도 편하게 그런 원하시는 대로.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네. 이게 결국에는 이건 이제 장기 투자하면서 이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주로 하는 전략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네. 올웨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경제 환경에서도 비교적 괜찮은 그런 거를 추구하는 포트폴리오가 컨셉이다 보니까 제가 상품들도 그런 거에 어울리는 것들로 좀 이제 넣어서 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무슨 일 일어나도 괜찮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나마 안정적으로 가고 네. 빠질 때 좀 덜 네. 빠지고 그렇죠. 이런 거죠. 뭐 레이 달리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한 네. 번쯤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코어 앤 셀룰라이트 전략은 이런 거는 지금도 통용되는 전략인가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연기금과 그다음에 그 이제 보험사, 그다음에 자선용사들의 포트폴리오를 보통 코어와 위성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적립된 투자 전략 개념인데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선호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코어 위성으로 딱 정해달라. 코어 위성 해도 되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는 핵심을 딱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건데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 ETF, 그러니까 대표 지수형 ETF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코어인 거고 그 옆에 위성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자금만 좀 액티브 운용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테마형을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로 봤을 때 대표 지수는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나 내가 나 진짜 이게 미래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위성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연기금이랑 그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었는데 ETF가 나오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나도 이거 해볼래 이렇게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코어의 비중이 70에서 90%, 네. 위성은 1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저는 정반대로 하고 있네요. 왜 정반대로? 항상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항상 뭐 구독자들한테 이대로 하세요 해놓고 저는 항상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그냥 현금 비중 30% 항상 가져가라고 해놓고 그냥 앵꼬 나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찌됐든 간에 어떤 ETF는 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어떤 ETF는 빠지고 이러면서 비중이 처음에 세팅했던 거하고 다르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그런 거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중이 많이 틀어졌을 때 조정을 해야 되나요?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맨날 보면서 이 정도 됐으니까 받고 이게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ETF 리밸런스 주기로 봤을 때 대표 지수형 있죠. S&P 500과 나스닥 100은 어차피 장기 투자, 적립 투자의 대표 자산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이력이 이제 막 10년,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ETF에 대해서 리밸런스 주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얘네 비중이 높아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게 좀 그래야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으세요. 맨날 막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길게는 1년에 한 번 정도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좀 팔고 다른 걸로 이동하실 수 있겠지만 짧게 본다면 6개월, 길게 본다면 1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안 건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 ETF 그 두 개를 그냥 아예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거를 이제 투자 일기처럼 막 쓰시면서 그냥 비중 높아지든 말든 뭐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코어 위성 전략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혁신성장 테마형을 선택을 하십니다. 예, 예. AI든 로봇이든 반도체든 뭐 등등등등. 네, 그러면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테마 혹은 특정 섹터에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ETF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단위로 보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네. 그래서 한 달, 3개월, 6개월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넣어놓고 까먹고 막 5년 뒤에 열었을 때 괜찮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 대표 주식형이라던가 뭐 우리나라 대표 주식형이라던가 이런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대표 주식형들은 5년 뒤에 열어도 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 테마형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팔로업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보셔야 된다.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이게 막 매일매일 보실 필요는 없고 네.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매일매일 보시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말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길게는 6개월, 3개월, 짧게는 한 달 정도는 보셔야 된다. 근데 매일매일 ETF가 좋네 샀다가 그 다음날 팔고 샀다 팔고 ETF는 사실 그런 식으로 거래를 잘 안 하시는 그렇죠.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애초에 장기 투자를 보시는 게 맞는데 이제 혁신성 테마형은 이제 6개월 정도 단위로는 보셔야 된다라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네, 단위로는 네.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라.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이게 네. 더 갈까? 예. 혹은 덜 갈까?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예. 나는 근데 이게 수익이 조금 났어요. 근데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럼 일단 일부 매도하시고 일단 S&P 500으로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내가 판단이 돼요. 공부를 해서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S&P 500도 요새 너무 변동성이 높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일단 수익 난 걸 일정 부분 팔아요. 매도를 해요.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 돈이 남아있는데 현금으로 두면은 예. 두셔도 돼요. 두셔도 되는데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현금성 자산 예. 이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머니마켓 액티브나 뭐 이런 ETF로 일단 옮겨두세요. 예, 예. 그리고 내가 공부가 끝났어요. 판단이 됐어요. 그럼 그때 다시 그 돈을 매도하고 다시 또 투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하셔야 된다. 예. 미국 대표 주식 좀 덜 하셔도 되는데 다른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그 이제 연령대별로 네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뭐 이제 좀 중장년층 내지는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투자의 기본인데 그럼 연령대별로 이렇게 좀 봤을 때 우리 흔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절세계좌 뭐 네네네. 퇴직연금 IRP나 뭐 연금저축펀드로 만약에 ETF 투자를 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돈을 굴린다고 치면 흔히 이제 2030 세대와 4050 세대의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네네. 예. 많이 달라야 됩니다. 예. 어떻게 좀 뭐 2030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어떤 네네. 게 있을까요? 일단 퇴직연금 계좌면은 안정형 자산 30%를 무조건 채워야 되는데 여기서 20대, 30대와 40, 50대와 그 이유가 달라져요. 예. 많이 달라집니다. 이 예. 30%가. 예. 왜냐하면 2030 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이제 나이 들었어. 나 30대 이러셔도 솔직히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안정형 자산의 30%를 채권 혼합형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리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코어를 제가 좀 맞춰드릴 테니까 예.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 전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안정형 자산 이 30%를 채권 혼합형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채권 혼합형이라는 건 채권 플러스 주식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정형 자산이더라도 예. 주식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상품들을 고르셨을 때 내가 위험 자산 비중이 전체로 높아지면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도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예. 조금 더 많이 열린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너무 세이프하게 플레이하실 필요가 없는 세대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위험 자산 70%는 이제 제가 코어를 맞춰드렸어요. 예. 뭐 S&P 500, 나스닥 100, 미국 테크 탑 10, 그다음에 200, 뭐 취향에 타이거 맞는 200. 취향에 맞는 혁신성장 테마형 ETF 선택 한 두세 개 정도. 예. 그렇게 하면 한 70%가 딱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안정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2030이니까 채권 혼합으로. 그래서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혹은 테슬라 채권 혼합. 뭐 미국 테크 탑10 채권 혼합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 30%를 채우시는 게 조금 내가 2030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하는 거고 저도 채권 혼합형으로 다
합니다. 그렇군요. 안정형자산은. 네. 그 TDF는 어떤가요? TDF. T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TDF, ETF도 있고 네. 그냥 TDF도 있는데 TDF는 정말 내가 편안하게 좀 네. 신경을 정말 안 쓰고 그냥 담아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TDF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안정자산 30%를 네. TDF로. 네. TDF, ETF도 미래에셋 있습니다. 자산운용에서 나와요? 네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됐건 2030은 안정자산 30%를 이런 채권 혼합으로 가져가서 조금 네. 공격적으로 갈 필요도 있다. 네네. 예. 그리고 부장님 말씀하신 네. TDF로 담아도 네. 주식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예. 동일 선상에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TDF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위에 걸어드릴 테니까 좀 보십시오. 그리고 4050. 이 4050은 너무 위험자산만 추구하기에는 네.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 정도가 한 50에서 60% 정도. 예. 그리고 ETF의 종류도 혁신자산 테마형으로 그렇게 많이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형 자산 비중 203보다 높게 가져가시고 채권 혼합보다는 채권형으로 가져가시는 걸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표를 보시면 좀 많이 달라졌죠. 그 위험자산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안정형 자산에 대한 것도 많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퇴직 직전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쵸. 퇴직 나는 직후. 퇴직 이후에 좀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많고 뭐 퇴직연금 IRP에 3억이 있는데 이걸로 나는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선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퇴직 직전 내지는 네네네. 퇴직 이후에 좀 만들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퇴직한 이후나 퇴직 직전에는 아무래도 현금 흐름에 대한 생각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인출이 가능한 나이가 되시면은 이제 연금으로 받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 퇴직연금에 한해서는 그럼 저율과세 혜택도 누리실 수가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현금 흐름이 필요하시다면 일반 계좌에서 이제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예. 제가 정말 쉬운 방법을 가져왔어요. 제가 4050 포트폴리오를 드렸잖아요. 예. 4050에서 퇴직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ETF 뒤에다가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만 붙여서 바꾸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그리고 그 타이거 200은 이제 국내에 투자하는 200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거니까 국내 커버드 콜 액티브로 해가지고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은 기초자산에 비슷한 기초자산에 이제 커버드 콜이라는 단어만 붙이는 거예요 뒤에다가. 그러면은 월 분배금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으시다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커버드 콜 역시 저는 압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이 커버드 콜이라는 단어가 정말 네.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이게 커버드 콜 설명 시작하면 옵션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옵션 매도 나오고, 네. 뭐 프리미엄 나오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데, 네. 정말 간단하게 구조를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ETF 한쪽으로는 주식을 담고, 근데 다른 한쪽으로는 이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를 다른 투자자한테 팔아요. 그래서 그 투자자한테 팔아서 그 대가를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프리미엄을 받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 프리미엄을 받아서 그 프리미엄으로 저희가 현금화를 해서 분배금의 재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치 집을 딱 갖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는 것처럼 이제 주식을 보유한 채로 매달 프리미엄이라는 월세를 챙겨서 분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퇴자분들한테는 생활비라던가 아니면은 뭐 현금 흐름이 필요하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좀 든든한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빠지거나 이럴 때 오히려 커버드 콜의 매력도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프리미엄이 횡보하거나 완충을 해주는 예.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예. 위 아래가 좀 막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한게 편한 면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단점도 있을 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단점이 있을 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위에가 막혀 있어요. 위에가 막혀 있다라는 거는 공짜 점심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월세를 받는 대가,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올라요. 기초주에서 크게 올랐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실 수는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주가가 훌쩍 뛰는 상승장에서는 살 권리를 팔아뒀기 때문에 네.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총수익은 일반 지수형 ETF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가 매달 미리 땡겨서 현금으로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은 일정 부분 포기하시는 거죠. 커버드 콜은 원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커버드 콜 상품 자체가. 그러면 커버드 콜이 유리하는 시장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횡보하는 시장? 유리 분리가 사실 시장 국면마다 굉장히 달라지고 예. 커버드 콜 전략을 어떻게 펼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서 예. 저는 커버드 콜 ETF를 활용하실 거라면 예. 나이대로 좀 말씀드린 편이에요. 예를 어. 들어가지고 내가 20대다. 그러면 커버드콜보다는 그냥 나스닥 100 ETF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예. 은퇴가 별로 안 남아서 혹은 나는 30대인데 뭘 배당금으로 뭘 분배금으로 그냥 내 관리비나 공과금이나 핸드폰 비용을 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커버드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 국면이라기보다는 나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보면 분배율 뭐 보니까 커버드콜 분배율 보니까 막 17% 나오는 것도 있고 10%는 훌쩍 넘어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고를 때 분배율이 높은 걸 보고 골라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제가 팁을 딱 알려드리면 네. 딱 수식이 있는데 네. 기초지수의 성장률보다는 분배율이 좀 같거나 낮은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운용사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분배율이 기초지수 자산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분배율을 지급을 하느라고 이 기초지수 성장이 그렇게 안 됐는데 계속 이제 깎이는 거예요. ETF 예. 가격이. 예. 계속.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총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상 내가 분배율을 받긴 했는데 ETF 가격 왜 이따위야? 이러실 수가 있어서 네. 저희가 항상 그 분배율을 보실 때는 적절한 분배율 판단하는 산식은 이 기초지수, 나스닥 100, S&P 500, 그 다음에 뭐 코스피 200, 예. 이 기초지수의 성장률, 1년 성장률 1년 성장률과 네, 분배율을 1년 비교해라? 맞아요. 아, 그러셔야 그렇군요. 돼요. 과거 성장률과 그 다음에 분배율. 제가 이거 듣다 보니까 그냥 ETF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고 지금 커버드 콜은 월세 받는 오피스텔 같네요. 그렇게 네, 생각하실 왜냐하면 수도 집값이 있죠. 오르면 아파트는 그냥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 시세 차익을 얻는데 오피스텔은 집값이 잘 안 오르거든요. 네, 대신 네.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니까. 네네네. 예. 그 대신에 상승 차익분은 네. 어느 정도 포기하시는 약간 거죠. 수익형 부동산 같은 느낌. 이 커버드 콜은 뭐 제가 보기에는 따로 뭐 한 시간 설명해도 그 이해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지 예, 않아요. 예,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은퇴 직전의 직장인들이나 은퇴자들은 커버드 콜 전략을 이용해서 조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네, 거고 상승장에서는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승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횡보를 하면 오히려 뭐 지수가 횡보를 하면 그때는 뭐 빠지지 않는 거고 오히려 이 옵션 프리미엄을 우리가 월 분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횡보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조금 예, 그런 네. 거네요. 예. 네네. 이게 뭐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럼요. 네. 세상에 완벽한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기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완벽합니다. 이런 거는 뭐 거짓말이니까. 예. 오늘 김수정 본부장님 모시고 ETF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좀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그럼요. 또 나와서 또 네. 좋은 내용들 가지고 또 ETF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ETF들을 사랑하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ETF와 관련된 이런 콘텐츠를 꼭 찍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본부장님 모셨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ETF 투자할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절세 계좌 ISA나 저는 ISA는 안 합니다. 개별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ISA 안 하시고 그런데 이제 연금 계좌. 연금 계좌,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ETF를 하는데 사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맞아요. 좋은 장소잖아요. 그럼요. 좋은 상품이고 저도 다 합니다. 예. 거기에 이 지금 제시해준 이런 포트폴리오를 적용을 해서 한번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